10밀리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7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0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대검찰청은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격의 추미애 장관이 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총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훅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산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에서 신규 확진자가 매일 16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EU가 어제부터 한국인 유럽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그럼 이제 유럽 여행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궁금증 이재갑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기꾼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납니다. 날아요. 대책을 내놓으면 바로바로 뜁니다.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긴급 보고를 받았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주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또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말이 많습니다. 집 못 사는 거 아니냐고 막 싸우는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뛰고 있으니 이건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동산 정책 나아질까요? 여러분의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주세요. 홍승표님, 투기꾼을 부동산 정책 자문위원으로 영입해야,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민주당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시의원들 집 많은 분들 많은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더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갈등, 꼬이는 일상, 답답하신가요? 저에게 오십시오. 주 기자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시사인 송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54명인데요.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 44명이고요. 해외 유입 10명입니다. 지역 감염. 다시 수도권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광주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어제 하루 22명이 새로 확진 판정 받았는데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가운데 13명이 나온 곳이 바로 광주 사랑교회입니다. 아이고, 교회네요. 네, 교회는 이 지하가 좁은데 모인 당일에 밥까지 해먹으면서 전파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곳의 한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고 계신 복지시설에도 3명이 양성 판정 받았고요. 또 이 여성과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이 오피스텔에 위치한 방문 판매업체에 또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대구의 공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했죠? 네, 2단계로 지금 상향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내 50명 이상 그리고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공공시설 운영이 2주간 금지되는데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도 제한이 되고요. 프로스포츠 경기도 이 광주 지역에서는 당분간 관중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도 내일까지는 이 초중고등학교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안 됩니다. 조금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좀 추진해야 됩니다. 광주의 힘을 믿습니다. WHO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어요. WTO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16만 건이 새로 보고가 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16만 명이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네네 6월 한 달간 보고된 확진자 수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60%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WHO는 우리는 모두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삶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엄혹한 현실은 이것이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황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4만 명대였는데 5만 명대로 넘어갔어요? 예, 4월 달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뉴스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보다 확진자 수가 10,000명이나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은 데 대해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나는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 지금껏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누적 확진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268만 2,270명이고요. 사망자는 12만 8천 명입니다. 일본 상황도 심각하죠? 예, 일본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일본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126명인데 그 중에 그렇죠. 어제는 도쿄에서 하루 만에 107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일본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 누적 확진자 수 지금 1만 9,607명인데요.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 선언 또는 휴업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이미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기도 했는데 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코로나 확산 이후 써온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퍼포먼스 같은데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나왔더라고요. 예, 스가 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를 선포하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6일에 그때부터 줄곧 마스크를 착용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가 장관이 어제 마스크를 벗었던 거예요. 예.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도 7월에 열리는 도쿄도지사 선거를 노리고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자유고 뭐 도쿄도지사 나오든 총리에 나오든 자유입니다. 근데 괜히 이웃나라 때리기 나서지 말고 코로나 상황 좀 잘 대비하고 방법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본 이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폄하하고 욕하더라도 우리는 이웃이기 때문에 일본 코로나 잘 이겨내라고 응원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일본이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국회 상황, 국회에서 지금 추경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제
청년층 지원 자금을 편성했는데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3,600억 원 규모고요. 어디에다 돈을 쓴대요?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주거 안정 지원 예산과 중소 또 중견기업 취업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예, 잠깐 미래통합당 볼게요.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서 반발해서 국회 보이콧 계속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다음 주 들어온다면서요? 초에는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날짜는 국회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사 중인 추경안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네. 35조 원이라는 예산을 불과 며칠 사이에 별다른 심의 없이 통과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검찰 소식입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를 20년 했는데요. 최근 이 검찰 소식은 이거 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정도예요. 심의위원회, 자문단, 전문수사, 너무 이게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사가 쏟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찰에서 기사가 쏟아집니다. 검찰에서 기사가 쏟아진다는 거는 뭐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는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무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놓고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전문수사 자문단 심의로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측근으로 불리우는 그 검사장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에 그 결과만 보고하라 이렇게 조처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통합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열렸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대책회의에서 말한 건데요.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으로만 부족하다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개를 다 할 것인지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행포를 저지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밝혔어요? 그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이따 미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모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법사위원은 아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압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예?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 또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대 출마 배경을 설명했고요. 다른 분도 전대 출마한다고 하겠죠, 그럼? 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자리에서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7일쯤 되네요. 그런데 그 이낙연 의원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의원은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예. 한국 산후조리 시스템의 강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의원은 이것도 이낙연 학설인데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철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판이 쏟아지는데요. 비판이 쏟아졌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비혼, 난임 여성 그리고 남성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 좀 시대 상황이 뒤떨어진 발언이기는 하죠. 남자들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오히려 여성을 이렇게 좀 존중하려다가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낙연 의원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비출산한 여성들 또는 출산한 여성 올려치기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남성들을 이제 또 내려치기 하면서 여성을 올려치기 하는 게 이것도 제가 보기엔 남녀차별의 일종의 발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나이를 묻거나 아이 있어요 이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그 좀 고통스러운 질문이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형편상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커플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나 봅니다. 이 출산 여부에 따라 이 사람의 어떤 철이 듦과 들지 않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시대에 어긋나는 걸 넘어서서 이 좀 그렇죠. 네, 그렇네요. 예, 네. 물론 11시간 만에 이낙연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뭐 부족함을 통감한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여성만의 몫일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사과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의 보고를 받고 부동산과 관련한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긴급 보고가 열렸는데요. 이게 당초 예정에 없던 일입니다. 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 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인데요. 6.17 부동산 대책이었죠. 이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조속히 처리해라 이렇게 검토해라 지시했는데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고요.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지금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놓자마자 지금 부동산이 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부도 조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다시 한번 더 전하게 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인데요.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22살 너무 어린 나이죠.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합친 종목인데요. 트라이애슬론에서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운동을 3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체력이 필요한데 네, 이 가장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도 소속팀과 그리고 선배들의 갑질에는 당하지 못했네요. 유족은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괴롭힘, 갑질 등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최숙현 선수가 모은 녹취록을 보면 가혹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데 이 참 말을 하기가 좀.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선배한테 아니면 저 이웃한테 어디에 따라도 좀 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했겠죠. 올해 초에 팀을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대한체육회에 그 해당 감독을 진정하고 경찰에 고소도 했는데 이렇게 나름의 SOS를 쳤습니다. 진정을 하고 경찰에 고소했는데도요. 네, 그렇죠. 달라진 거는 없었고요.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으로 호소를 대신했습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현재 해당 청원에는 2만 9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최숙현 선수가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거는 타살입니다. 명백한 타살입니다. 경찰도 그리고 대한체육회도 그리고 소속팀의 어떤 사람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 죽음의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분이 있었어요. 최종범 씨인데요. 최종범의 그 협박 때문에 구하라 씨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심에서는 집행유예였는데 2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최종범 사건입니다. 최종범 사건. 네, 최종범 사건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1심 때는 왜 집행유예를 줬죠? 그러게 그때도 이제 불법 촬영 여부가 쟁점이기는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는 않았는데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네, 이번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인데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했다.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지적했습니다. 이 협박했잖아요. 처음에 사진을 같이 찍을 수는 있어요. 그때는 뭐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죠. 예, 일단 2018년 9월에 이제 구하라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이제 타박상을 입혔고 폭행이었어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하라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고요. 예. 소속사 대표에게는 구하라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 사실 중에서 협박, 강요, 상해, 재물 손괴 등의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집유를 받았습니다. 사진 찍을 때 사진 촬영했을 때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는 죄가 안 된다고 해서 네. 가장 큰 부분이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쨌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데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알매도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서 언론에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죠. 그런데 왜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까요? 이거 국민들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이 있어서 이게 법이 제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쳐다보지 않으면요, 법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편하게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주스 송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672님이 기자님 똑 부러지십니다. 주 기자를 능가합니다. 송지혜 기자가 똑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보다 못하기 좀 힘들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이 찾아오면서 차 안에 에어컨 자주 켜실 텐데요. 호흡기 안전이 더욱 중요한 요즘 에어컨 필터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면은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부평까지는 3km 정체고요. 이어서 부천에서 신월까지 차들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덕소3패에서 강일까지 4km 구간 천천히 지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보성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요. 부근이 혼잡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북상주에서 북상주 부근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 이렇게 외치고 국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배정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하지만 검찰 개혁이 잘 돼가고 있는지 이분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분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셨다가 으로 활동하시다가 대표님이 되셨어요. 여의도는 좀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요. 네. 날마다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살아온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의도는 문법도 다르고 네.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막 그거를 여러 가지로 풀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여기는 이런 데구나 이런 걸 날마다 느낍니다. 그 전에도 그래도 언론 잘하시는데. 네. 근데 그때 상대하던 언론하고 좀 다릅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1년 반 사이에 언론 환경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사실은 뭐 뵐 기회가 별로 없었죠. 저야 법조 기자분들을 많이 뵀었으니까 네. 법조 기자분들이 정치부로 많이 가시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쪽은 하여튼 좀 논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전에도 인권 변호사였고요. 언론 관계 변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그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법사위에 가시면 일을 그냥 해오던 일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이건 또 뭐죠? 그러게요. 처음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좀 당황했는데요. 사실 법사위에 안 갈 거라는 조금 뭐 약간 의심 예상은 하셨잖아요. 걱정이나 낌새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래도 설마 했는데 네. 이제 내정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찌라시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김진애 의원님이 법사위로 돼 있고 제가 국토위로 돼 있다길래 에이 뭐 차고겠지. 네. 설마 그리고 이제 날 법사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본회의장 안에서 이제 그게 그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리한 명단 같은 네. 거를 누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국토위길래 그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본인들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본회의장에서 만나니까. 그 법사위 갔죠. 그래서 아니 국토위입니다. 그랬더니 국토위? 왜요? 그래서 아니 저 모르죠. 그걸 그랬다가 김진애 의원님이 법사위 가셨는데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러시는데 그 아의 의미를 저는 아직 해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가을쯤 의미를 그 청취자들도 알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그럴까요? 이건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가 징역 4년을 받았는데요. 예. 잘 모르겠어요. 그 청취자분들은 자세히 여기 재판까지 따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의미만 간단히 알려주세요. 징역 4년에 뭐 벌금 5천만 원인가 받았는데 네. 이제 그걸 구성하는 범죄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다 조범동 씨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려진 형량이고요. 네, 잘못했네. 우리가 이제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은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 사이에 어느 공범 관계가 성립되느냐 그렇죠. 이거였죠. 네.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특히. 예.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검찰은 아니다. 투자를 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코링크피라는 회사는 사실상 정경심 교수 씨 거다. 예. 네, 조범동 씨도 주인이고 예. 또 배후에 있는 조국 장관이 주인이다. 네. 이렇게 해서 가족 펀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언론에서 그런데 그렇게 가족 펀드를 다 만들어 놨지 글쎄 않습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뭐 무슨 전문가라는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 펀드 확실하다 막 이렇게 예. 얘기하고 검찰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여러 군데서 사석에서 얘기한 것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범동 씨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 그 대여금이 맞다. 그다음에 코링크피의 주인은 익성이다. 거기 사주분들을 이름을 열거를 했고.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사설 펀드, 개인 펀드가 아닙니까? 아니죠. 네, 아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권력이 개입한 뭐 권력형 범죄가 아니다. 예.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 일단 그럼 언론이 오보를 낸 거네요. 아직은 뭐 재판이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예, 저는 분명한 오보라고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그게 확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보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으면 검사님들 다 오셔도 됩니다. 제가 며칠이라도 들어줄 용의가 그럼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어제 법사위가 끝나고 나서 아닙니다. 법사위 하기 전에 했습니다. 하기 전에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국토교통하고는 다른 문제였던데. 예, 저희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저희 네.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법무부 장관께서 수사지휘를 하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간 것 같은데 네. 그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총장이 스스로 약속한 절차 진행이나 수사의 공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어기고 소위 대검 부장들한테 권한을 위임했다가 자기가 측근이기 때문에 수사선상에서 보고도 안 받겠다고 하고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얘기했습니다. 뭐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네. 그런데 부장회의에 결론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부장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반대로 언론에다가 흘리고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나는 이걸 그 전문수사자문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풀 자체를 일방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풀부터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성되면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부장들을 패싱하고 과장들을 모아놓고 뭐 그 중에서 자문단을 골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본인은 이 전문수사자문단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출석하기로 했는데 출석도 안 하고 포렌식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입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부해서 포렌식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문수사자문단 얘기가 나온 것도 그거는 총장이 소집해야 되는 건데 이동재 기자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총장이 받는 형식으로 소집이 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거는 절차도 어겼고 본인이 약속한 바도 어겼고 진행 과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권한을 다 침범했고 그러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그만둬라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단계에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아니, 열린민주당의 입장이 그건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께서 이 상황을 묵과하실 수 있는 지금 지경을 넘어섰다. 네. 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지금 의견이 중앙지검은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지 않다.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 특임 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고 오늘 장관께서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지금 좀 어떻게 푸는 게 열린민주당은 이 문제 이 갈등을 어떻게 푸는 게 맞다고 봅니까?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죠. 있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오늘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셨고. 수사지휘 했고. 네. 그 수사지휘에 장관이 그간에 어떤 위법과 부당에 있었는지를 낱낱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 그게 공개가 됐죠. 예.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하는 일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데 회의를 하겠죠. 이행하려고. 근데 그러면 특임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특검 수준의 그러니까 전혀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영향이 없는 그 특임 검사를 받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수사를 맡기고 그다음에 물러나라. 이게 물러서라. 자리에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장관님의 입장도 아니고 저희 당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임 검사를 임명하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 수사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팀이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다른 외압만 간섭만 없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총장이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멈추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총장은 그 수사 지휘를 멈추고 지금 수사 검사들한테 맡겨놔라. 그렇죠? 네. 장관이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네. 크게 복잡한 건 아니군요. 그냥 그런데 이제 과거에 원칙대로 법대로. 그럼요. 법대로 하는 건데 과거의 전례가 이제 과거에 김종빈 총장이 천정배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 서면회의 수사지휘를 받고 예. 이틀 뒤에 사퇴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고. 예. 예.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지금 사퇴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법대로 그냥 수사하도록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법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전문 수사 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맞아요. 이게 네. 법대로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수사를 법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얘기가 자꾸 나올 때는 그렇죠. 뭔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이런 게 법조인들한테도 생소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피의자 저도 조사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 저도 수사심의위원회 해주세요. 그럼 혼났죠. 네. 일반인한테는 안 하고 갑자기 이런 게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검사들이 그죠? 꼼수 쓰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날 제가 법정에서 뭐 시간 좀 내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오만하다 어쩌고 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은 왜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올까요? 이게 이제 저는 검언유착의 한 반증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검이 모여서 총장을 중심으로 정말로 장관의 지휘에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회의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한 구석에서 언론을 상대로 지금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앞으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전자이기를 좀 바라보자고요. 예, 바라야죠. 네.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추미애 장관 해임을 요구했고 탄핵 소추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한데요? 미래통합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의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어긴 사람은 총장이었고 그거를 제가 지금 이 방송에 오기 직전에 뉴스타파에서 박상기 전 장관님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시는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왔는데 계속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정치적으로 선택해왔던 거는 검찰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것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자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 와서 윤석열 총장이 노고라 했기 때문에 제가 검찰 정치를 통해서 검찰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니까 공직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그때 좀 어떻게 해주시지. 그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 울타리 안에 있는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의 일탈을 감찰하는 게 주 업무였고요. 네. 제 권한은 알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프레임 이런 프레임이 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급부상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희한하고 신기하고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탄압받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만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신 분들은 과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탄압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계속 선동하는 쪽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편승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한테 가 있었던 지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 대통령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신 분들한테는 그 앞에서 가장 맞서는 사람으로 윤석열 씨가 부각이 돼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거품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김종인 대표께서도 정리를 하셨잖아요.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고. 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대검에서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내일 소집하기는 거를 취소하기로 했답니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겉모양이 일단 네. 나왔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법에 정한 대로 좀 권한을 행사하셨으면 좋겠고 예.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정한 절차와 관행이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수시로 이걸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을 파괴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의 직원들이나 검사들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귀 기울여 들으셔가지고 정말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정도를 걷는 수사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지금이라도 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문제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건 그때- 저희가 주관한 건 아니었고 예.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죠.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그때도 조금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공수처법 출범이 가능할까요? 7월 중순인데. 지금 법에는 7월 15일 날 출범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요청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바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조차 추천을 안 하겠다 지금 이러시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님부터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도 같은 입장으로 힘을 합치고 있고요. 아니 물론입니다. 뭐 힘을 합친다기보다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는데 대표님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이 국회의원 일 안 하면 소환하겠다 계속 얘기했는데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17대 국회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예. 매번 법안이 제출됐다가 매번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시킬 수 있겠다는 뭐 좀 묘안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거 공약집에 보면 네. 이제 그 일하는 국회
또 책임지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 중에 하나로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미 확립돼 있고요. 예. 또 선거 과정에서 제가 토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쭤보면 정의당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공감하셨고 다 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이번엔 될까요? 이번에는 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예. 계속 떠들어가지고 이거 좀 통과시키자고요. 그리고 이걸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은 뭐 제1야당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그 자질 없는 분들의 막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전에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당에도 좋죠. 그렇죠. 월급 타셨죠? 국회의원으로. 예, 나왔겠네요. 네. 네, 네. 어떻게 쓰셨어요? 아직 제가 그 확인을 못 해봤네. 그러고 보니까 20날이 월급날이라 그랬는데. 네. 그 확인은 못했어도 돈은 네. 썼을 거 아니에요. 월급 가지고 아, 뭘 하거나 뭐 의미 있게 뭐. 사실 그 전에 빚지고 땡겨 쓴 돈이 많아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비례대표 후보들은. 아 그래요? 지역구 후보들은 그걸 하는데 네. 후원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임기 시작한 후에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고 네. 그 돈을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를 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그간에 사무실에 뭐 손님들 오시면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 메꿔야죠. 아 뭐 이제 받았으니까. 빚진 거 좀 메꾸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요. 차도 바꾸셨어요? 아직 못 바꿨습니다. 저기 그러면 지금 기사분은 계시죠? 네, 네. 이제 계십니다. 예. 이제 예. 얼마 전까지도 그냥 운전하시더니 예, 예, 예. 이제는 기사분은 계시고. 예. 네.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국민들이 이제서야 맞아. 알았어요.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과거에는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다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의장 직권상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게 폐지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길목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그 일을 여상규 위원장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이제는 권성동 바꿔야 여상규 됩니다.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잘 보여줬죠. 네. 바꿀 수 있겠죠? 바꿔야 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강욱 국회의원 최강욱 그리고 당 대표 최강욱의 역할 계획 한마디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수사자문단이나 무슨 수사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상한 결론을 유도하는 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등대 정당, 쇄빈성 정당 약속 드린 점 잊지 않고 계속 하겠고요. 올여름 무더위가 심하다는데 저희라도 하여튼 시원한 목소리 계속 들려드리면서 국민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최대한 쉽게 이런 자리 많이 나와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얘기 말고 이제 다른 정책 얘기, 국민 물론이죠. 실생활 네. 얘기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정책 공부도 많이 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님이 최강욱 의원님도 월급은 통장을 그냥 스칠 뿐이군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가 나타났다. 악마 기자 주 기자가 전해주는 지옥에서 온 실사.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그러면서 저도 웃겨요. 부끄러워요. 네. 미뤘던 유럽 여행 가자 휴가객 들썩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EU가 1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대한민국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유럽 방문, 유럽 여행 미뤘던 분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서 해당 국가가 어떻게 결정할지, 권고안을 즉시 받아들일지, 입국 제한을 해제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스위스는 열렸다죠.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 유럽 가시는 건 괜찮은데 들어오실 때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광은 성급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기사만 봐도 가슴이 뛴다는 분이 많아서요. 기사만 봐도 저한테도 새벽에 맨날 문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양모 씨라고 실업자. 근데 그분한테 받아볼 수 있는 제주도는 어떤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자가격리 14일. 코로나 장발장 달걀 18개 훔쳐 18개월 실형 구형. JTBC 뉴스입니다.
너무 허기져서 너무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 그러니까 5,000원어치를 훔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 남성이 불편했대요. 다 걸음을 걷는데 절뚝절뚝 하면서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풍기 옆에서 허겁지겁 달걀 18개를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다른 거는 손도 안 대고요. 달걀만. 근데 이분이 석 달 전까지 여기 고시원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계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배고파서 그 갈 데도 없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이렇게 도둑질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이거 너무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법은 약자한테 너무 심하다. 아니 5조 불법 이익은 그 재벌 총수는 기소할지 안 할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사회적 논의가 사실 필요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특가법 절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있고요. 많이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절도 전과가 15회, 30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실형 전과 3회 이상, 감옥에 갔다 온 지 3회 이상, 그다음에 출소 1에서 3년 이내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벌금도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이거는 검사가 기소를 1년 6개월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생계형 범죄,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져야죠. 밥은 먹여야죠. 같이 살아야죠. 이분 밥만 줬으면 선량하게 잘 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죄를 묻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재벌들 죄를 줄지 안 줄지만 고민하지 말고 이런 배고픈 사람들 죄를 구해줄 거에 대해서도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끝까지 버티던 트럼프도 결국 마스크 착용 대찬성 서울경제기사인데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마스크 착용 안 하고 항상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까 봤듯이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5만 명이 늘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코로나 확산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이 너무 커서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다 이제 마스크를 쓰기로 했고요. 이제서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톰 행크스가 마스크를 거부하는 미국인들한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 톰 행크스 아시죠? 포레스트 검프 막 달려다닌 사람, 그분이 마스크를 거부하는 미국인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3가지만 하면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톰 행크스는 부인과 함께 영화 촬영하러 호주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 걸렸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했어요.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분이 이 얘기합니다. 손만 잘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만 쓰면 된다고, 거리두기만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만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아유, 코로나에 대해서는 코리아만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고위직 대기업 임원인 병사들은 다 적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황제 병사 그 갑질 얘기 들으셨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서 병영 생활도 너무 이렇게 편하게 했다고. 2015년까지만 해도 군에 관심병사 제도가 있었어요. 부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B급 관심병사 선정 기준이 결손 과정이었습니다. 결손 과정. 계급과 신분을 혼동하는 군,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군대에는 계급만 있고 신분은 없을 줄 알았어. 다 2등병, 1등병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부자는 혜택 받고요. 감옥에서 돈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그거 좀 역설이지 않습니까?
운동하는데 축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 시켜요. 이것도 슬픈 일 아닙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아직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의 위로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1부 마무리하고 저는 6시에 뵙겠습니다. 5855님 5조와 5천원의 차이 엄청나네요. 삼성 얘기하지 말고 이재용 얘기 계속합시다. 알겠습니다. 시청자의 뜻대로 정치자 뜻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깜깜한 밤길과 같이 내 맘에 거치지 않아